접니다. 저는 경기도 이제 일산 파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주로 근무를 했고요. 이제 교직 13년 차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이전에 이제 중학교에서 또 근무를 한 적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학생의 학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부의 순서는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다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온 것 같습니다.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이게 아마도 학생의 고민보다는 학부모님들의 고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고등학교를 가지? 진학에 대한 고민.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물론 하실 거고요. 그럼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제 대학 진로까지 그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이제 특히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에 가서도 수학만큼은 내 발목을 잡는 과목이 아닌 나의 강점이 되는 과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EBSI를 활용해서 사실 이제 EBS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EBSI의 모든 서비스는요 무료입니다.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고등학교 생활에서 EBSI를 충분히 활용해서 본인의 원하는 목표 대학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할 텐데요.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의 고민, 고등학교 진학이죠. 우선 특목 자사고하고 일반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마 과학고 입시 원서 접수는 다 끝난 걸로 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전형이 바뀌었죠. 그래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하고 일반고를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인천 지역은 이제 평준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아이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 일반고를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둘 다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 아마 그게 제일 먼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사실 답은요. 고등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아이에게 있습니다. 학생의 장점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아니 현재 이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나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고 진로에 대한 의식이 확고하다라고 하다면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목 자사고에 가면 내신이 불리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신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그들만의 유리한 전형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이라고 이제 뒤에 이제 2부에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만큼 또 유리한 부분이 있고 내신에 대한 불리한 부분도 있죠. 그럼 일반고에 진학하게 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또 유리함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 아이가 특목 자사고하고 일반고를 진학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니 내 아이는 어떤 재능보다도 성실함이 주 무기야. 학교 생활에 정말 성실하면서 하나하나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 일반고가 더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하실 수 있는 오해가요. 일반고를 진학하게 되면 대학 입시에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일반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오히려 특목 자사고에서 내신 경쟁에 밀리다 보니까 역으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일반고로 전학 온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중요한 건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겠죠.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사실 어디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반고를 선택할 때도요. 각 학교의 입시 설명회를 반드시 한번 보세요. 입시 설명회를 보시면 교육과정 및 다양한 특색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생활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나만의 생기부, 자소서 잘 써야 되겠지만 소재가 필요하겠죠. 그 소재를 많이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과 중점 학교도 있어요. 과학 중점 학교. 과학고의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교육과정이 달라요. 과학과 수학에 관련된 교육과정이 다른 일반고보다 더 많이 제공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선택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결론은 그런 다양한 소재의 거리들을 내 아이가 얼마만큼 소화해낼 수 있겠느냐.
나만의 진로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요, 이제 성적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 아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장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학교 때는 상위권이었어요. 뭐 내가 상위 몇 %고 300점 만점에 뭐 290 몇 점이고 그랬는데 고등학교에서 첫 시험을 딱 봤는데 학년이 1학년 1학기 첫 시험을 봤는데 내가 받았던 평균 점수보다 너무 낮네. 실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공부도 해야죠. 고등학교 오면 공부가 기본이고 책도 읽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중3에서 고1 올라가면 그렇고요. 고1에서 고2 올라가면 그렇죠. 부모님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바빠지고, 그렇죠? 학교를 이제 다니다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결론은 자기 관리와 시간 관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의 관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방법은요, 두 번째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요, 진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얼굴이 표정이 굳어도 절실함이 그걸 다 이겨버린다. 이 눈빛에서 나오는 이 절실함과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는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절실함이 모든 걸 이긴다는 말이. 그래서 중대 시험 입시에 질문을 50개를 받아 선생님들한테. 그 절실함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눈빛을 갖게 되니? 그래서 저희 중대에 붙었어요. 왜요? 지금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말한 것처럼 절실함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학생하고 이제 학부모님들 봤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은 다 맞아 끄덕끄덕 하고 계시고 학생들은 뭐지? 왜 그렇죠?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인생을 그만큼 더 경험을 했으니까 맞아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절실함이 생길 거고 그 절실함 때문에 노력을 하겠죠. 정말 이제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한번 옆에 자녀를 한번 보세요. 이제 16살입니다. 중학교 3학년한테 절실함을 요구한다? 저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참 행복하고 학교생활 밝게 잘해야 할 나이에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정말 이거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정말 막 하루에 24시간, 20시간은 공부해야 되고 이것만 위해 노력해야 돼. 쉽지 않죠. 물론 100명 중에 한두 명, 상위 뭐 몇 명 정도는 그 절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꿈이 뭐니? 목표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그 절실한 목표를 말할 수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왜 하니?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렇죠. 그나마 이제 좀 이 정도 대답? 공부를 왜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중에 제 꿈과 목표가 생겼을 때 최소한 공부라는 게 내 발목을 잡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불편하지 않기 위해 저는 지금 공부를 합니다. 그 정도만 돼도 되게 훌륭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3, 이제 내년에 고1, 고2, 고3이 될 텐데요. 꿈과 목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계시는 부모님들 뭐 직업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직업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내 꿈이었어. 정말 절실해서 난 이렇게 노력했어. 라고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렇죠. 고1 때는 이런 꿈을 꿨다가 고2 때는 또 바뀌었고 고3 때도 바뀌고 대학 다니다 보면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자기소개서다 해서 꿈과 진로와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 길을 위해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게 더 대학 입시 유리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3 다니면서 지도했던 학생 중에 고1, 고2, 고3 그중에 고2, 고3을 제가 담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3년을 연속으로 계속 가르쳤던 학생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화학과 생명과학과 이게 유행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자, 약학 대학원 이게 이제 유행이었던 시절이었는데 너는 꿈이 뭐니? 저는 신약 개발자예요.
선생님, 화학과 생명과학을 전공해서 약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제가 고3 때 담임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생활기록부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8월, 9월쯤에 이제 원서를 결정 딱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학생이 선생님, 저요 산업공학과에 지원할래요. 어떡하지? 제가 오히려 더 당황했겠죠. 왜 산업공학과를 지원하려고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해를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래도 그때 당시엔 화학이나 생명과학보다는 산업공학과가 조금 더 커트라인이 낮았거든요. 경쟁률이 낮았거든요. 입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과를 바꾼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한테 물어봤죠. 선생님, 정말 제 솔직한 얘기인데요. 원래는 신약 개발자가 제 꿈이었는데 제가 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영화 같은 얘기죠. 예. 박정철의 시골 의사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읽었대요. 그 책을 읽고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약을 값싸게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약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싶어요. 그 관련된 전공이 산업공학과예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 제가 드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생명공학과를 지원하기로 다 해놓고 갑자기 학생이 전혀 관련 없는 듯한 물리학과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얼마든지 꿈은 변할 수 있고 그 꿈이 변했다고 해서 대학에서 너는 신약 개발자 이제 화학과 생명공학과를 지원해야 되는데 왜 산업공학과에 지원했지? 너 안 돼. 이러지 않거든요. 다 알아요. 꿈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고등학교 생활은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을 하기 위한 준비의 시기예요. 너무 섣부르게 준비가 안 된 내 아이에게 넌 꿈이 뭐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진로 탐색과 준비를 잘하려면 결국은 자기 관리가 돼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부족하죠. 몸은 힘들죠. 체력 관리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제 고등학교 생활의 적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생활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미리 이제 겁부터 내지 마시고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이 당연히 많아졌죠. 학교 시간이 늦어지겠죠. 시험 당연히 볼 거고요. 수행평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밑에는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화고등학교에 있는 교내 대회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온 겁니다. 한번 보세요. 과학토론, 수리탐구 논술, 영어 에세이, 정보 UCC 어마어마하죠. 내년부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겠죠. 사실 이제 변화된 점은 있습니다. 지금 중3이 고1이 되는 그 시기부터는요. 이 수상 경력이 한 학기당 1개만 반영이 됩니다. 예전같이 경쟁이 치열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어느 날 대회를 확 줄였다. 그러진 않겠죠. 모든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점차적으로 줄이겠지 한 번에 막 변화가 되진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내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고등학교 생활을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관리겠죠. 자기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아직 16, 17밖에 안 된 내 아이에게 정말 자기관리 잘해야 된다.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어른이 아닌 이상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으로요. 플래너를 쓰는 습관이 가장 기본이에요. 혹시 지금 여기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 플래너 쓰는 학생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몇 명 보이네요. 나머지는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죠. 플래너를 쓰는 건요. 기본입니다. 플래너는 내가 이제 플래너의 어떤 계획들을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이달에 할 일, 2주에 할 일, 하루하루 일별 계획. 그래야만 내가 지금 얼마만큼 잘 해내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시안이거든요. 잘 안 보이죠?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플래너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어떤 플래너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지금까지 교직 생활하면서 쭉 가르쳤던 제자 중에 자기 관리를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던 학생한테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예,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너 혹시 고등학교 때 플래너 쓴 거 있니? 했더니 선생님 마침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 있어요 하면서 딱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저는 이제 살짝 소름 끼쳤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연유는 공부하라고 있는 거다. 쉽지 않죠. 날짜를 한번 보세요. 날짜. 이게 2013년이거든요. 예, 맞죠. 추석이죠. 추석 때 이렇게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자기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 이제 월요일 부분을 보니까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죠. 너무나 피곤한 하루. 에너지 충전했다 생각하고 다시는 방전되지 말자. 체력 관리 또한 신경을 쓰고 있죠. 이 학생은요. 그때 당시 내신이 1.02였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다 1등급이고 2단위짜리 딱 한 과목 2등급 받았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공부만 한 학생도 아니에요. 학교 체육대회, 여학생이었는데 체육대회, 장기자랑 항상 주도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을 리드하고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네. 플래너를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요것만 딱 첫 번째로 플래너를 오늘 딱 이 시간 이후에 나가서 꼭 써야 되겠구나. 이것만 일단 얻어가셔도 오늘 절반을 얻어가신 겁니다. 플래너를 쓰면 왜 좋냐면요. 예. 작심삼일이란 말 들어보셨죠? 플래너를 딱 쓰고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루, 이틀 실천하다가 3일째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밀리고, 그렇죠? 4일째부터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작심삼일 하면 되겠죠. 플래너를 썼다가 나 계획 다 흐트러졌는데 플래너 버려? 아니잖아요.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혹시 정답 아는 친구 학부모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5글자입니다. 거기다 맞췄는데 5글자. 아니 5글자 아까 말씀 네, 정답입니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BS에서 준비한 플래너입니다. 네,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작심 30일이죠. 그렇죠. 내가 3일 공부하고 하루를 놀았더라도 다시 3일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신만의 내공이 쌓이면요, 작심 3일이 작심 1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작심 3일이 작심 10일이 되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요, 스스로에게 반드시 하루에 한 번 보상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학생처럼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왜 하지? 최소한 내가 밤 11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내지는 뭐 밤 9시부터 10시까지,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나만의 힐링 시간을 가질 거야.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능률이 오릅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플래너를 잘 활용해서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플래너는 자기관리 측면이라면 이제 실질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대신 벼락치기, 유형 외우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평소에 놀고 있다가 내일이 시험이네? 오늘 하루 종일 밤새 공부해야지. 유형을 외웁니다. 8시간, 10시간씩 막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게 안 통하죠. 왜 안 통하죠? 양이 그만큼 많으니까 안 통하겠죠. 양이 많으면 하루 전에 내가 자야 되는 시간도 있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버퍼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죠. 그리고 고등학교의 문제는요, 중학교에 나오는 시험 문제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을 묻기보다는 지금 추세는요, 내신 문제도 수능형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인데, 도구적 이해라는 말과 관계적 이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요, 스캠프라는 수학교육학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도구적 이해는 뭐고 관계적 이해는 뭐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학생들 있으니까 몇 명 아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시험 공부를 막 했어. 열심히 했어. 뭔가 막 뿌듯해. 한 것 같아.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다 까먹었네? 나 뭐 공부했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게 바로 도구적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관계적 이해를 한 친구는 뭐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끔 한 번씩 물어보세요. 오늘 뭐 공부했어? 오늘 국어 들었어? 국어 시간에 뭐 했니? 뭐 했더라? 아마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관계적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관계적 이해라는 건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걸 관계적 이해라고 합니다. 수학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중학생들이니까 근해 공식 배웠죠. 근해 공식이 뭐예요? 달달달 나오네. 예. 근해 공식이 뭐예요? 예. 예. 그 긴 공식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이시죠. 네. 예. 플래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게 아닌데요. 손을 들어서 네. 지금 근해 공식을 학생이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근해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지금 다른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당황하셨는데. 예. 대부분의 중학교 학생들이 근해 공식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해 공식을 배우기 전부터 왜 근해 공식이 필요한지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근해 공식은. 그죠? 근데 2차 방정식은요. 뭐 네모의 제곱이 4야. 그럼 네모는 뭐예요? 2하고 마이너스 2죠. 두 번 곱하면 4가 되니까.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식의 풀이가 그 전 단원이에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 뭔지, 그 앞 단원은 뭐고 뒷 단원은 뭔지를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걸 아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관계적 이해입니다. 관계적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번 겨울방학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밑에 좀 써놨는데요. 마인드맵을 이용하면 좋겠죠. 마인드맵을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그려볼 수 있고, 사실 제일 좋은 건요, 백지복습이라 그래서 공부할 때 연습장 내지는 A4 용지 하나 이렇게 빈 종이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내지는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스스로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정리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단원을 외워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A가 되니까 B가 되네, B가 되니까 C가 돼.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설명하기식 공부예요. 개념을 안다는 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념을 안다는 건 그 개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질문했을 때 그 어떤 질문에도 완벽하게 A부터 Z까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념을 안다는 겁니다. 설명하기식 공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신과 수능이 따로따로 대비가 되는 공부가 아닌 이 내신 공부가 수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현장에서 고3 학생들 많이 지도해 보면요. 수능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나 이제 수능 준비해야지. 수학 1학년부터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1학년, 2학년 때 난 내신 대비를 했고 이미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다시 왜 처음부터 시작하죠? 관계적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관계적 이해를 이용한 학습 방법, 특히 지금부터 이제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우리 수능, 그중에서도 수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중학교 3학년에는 가나형 구분이, 그러니까 가형이 이제 이과고요, 나형이 문과예요. 구분이 폐지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뭐가 운이 좋았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3 학생들은 2년 차가 되겠죠. 그런데 수능의 개편은요, 지금 중3부터 수능 개편이 됐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최근 교육과정을 공부했는데 수능은 옛날 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형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는요, 공통으로 수학 1과 수학 2라는 걸 시험 범위에 반영이 되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택해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세세한 과목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고등학생 되면 다 알게 될 내용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여기 보시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과연 어떤 과목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할까요? 아, 확률과 통계요? 아, 왜 그렇죠? 쉬우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상위권 대학 공과 계열 내지는 순수 이학 계열, 자연 계열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공부한 학생 중에 확률과 통계를 공부한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미적분이나 기하를 시험 본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뭔가 제한점이 있을 거예요. 반영을 안 한다거나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가산점을 줄 겁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편한 길이라고 해서 나도 그걸 따라갈래 라는 것보다는요. 남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내가 개척해 갈래. 이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12월 기말고사 끝나게 되면 12월, 1월, 2월에 3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수학 공부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한번 나눠봤는데 사실 이제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선행학습 어디까지 해야 되지? 그럼 중학교 과정 복습은 해야 되나? 아무래도 하위권이면 어떻게 했어요? 복습을 위주로 해야 되겠죠. 최상위권은 고등학교 과정 위주로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중학교 3학년인데 고3 과정 미적분까지 누구 미적분까지 공부하는데 위화감이 들죠. 예, 전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왜 필요 없을까요? 선행학습은요. 예,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공식 위주로만 공부한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에요. 중학과정의 복습과 선행학습은 많으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많으면 1학년 1학기, 2학기까지 많으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학년 과정 지금 미리 할 필요 없습니다. 보통은 1학년 1학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죠? 여름방학이 있죠. 1학년 1학기까지면 충분하고요. 중학과정의 복습과 함께 하셔야 돼요. 공식이 곧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행학습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미적분에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그럼 그 공식이 왜 그렇지? 제가 아까 관계적 이해 질문 드렸잖아요. 설명을 못한다면 그건 죽은 지식이거든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 난 1학년 1학기까지만 하면서 중학교 과정 공부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중학과정에서 복습할 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사실 이제 거의 중반부 넘어가고 지금 막바지에 다루고 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고3 시크릿 모의고사라고 EBS에 하나의 강의가 있어요. 그 고난도 위주로 했던 모의고사 중에 강의 중에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안에 원이 이렇게 있죠. 지금 중3 학생들 아마 알 거예요. 저 그림 언제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봤죠.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공부할 때 수능 시험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과정의 도형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위권은요. 중학도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이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학도형은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은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 다시 중학교 교과서 찾아서 열어보기 쉽지 않잖아요. 중학과정을 복습할 때 무엇보다 나는 중1, 중2, 중3의 도형 위주로 공부할 거야 라는 생각만 갖고 나가셔도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특히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혹시 알고 계세요? 안 나왔죠? 나왔나요? 삼각비. 나왔어요? 삼각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제가 왜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삼각비가요. 중학교 3학년 맨 뒤에 있는 단원이에요. 진도가 안 맞으니까 이제 12월 달에 기말고사 출제 범위에 아직 진도를 안 나갔으니까 삼각비를 뺀 학교도 있고 들어간 학교도 있어요. 그럼 시험 범위에 빠졌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하겠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능의 기본 반영 과목인 수학 1의 두 번째 단원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제가 괜한 질문을.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는요. 중3의 삼각비가 그대로 연결이 돼요. 중3 때 삼각비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 달라요. 수능 문제를 풀 때 삼각비로 2, 3분의 계산이 필요한 문제를 2, 30초 만에 푸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삼각비 중요하겠죠. 예, 시험범위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예,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지 하나의 제가 예를 갖고 왔어요. 하나의 예를.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네모에 알맞은 말을 혹시 알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 말씀하셔도 되고. 예,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네모에. 네, 제일 먼저 드신. 네. 아, 어디가요? 어디가 외심이죠? 아, 네. 그리고 여기는요? 아, 여기는요? 네. 네? 아, 여기도 뭐가 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제가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학부모님,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위에 있는 건요 외심이고 밑에 있는 건 내심이에요. 이게 중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이거든요. 헷갈리죠. 예, 이게 왜 헷갈릴까요? 비슷해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세 꼭지점이 이르는 거리, 세 변에 이르는 거리. 여기는 수직 이등분선이 썼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등분선. 텍스트가 비슷하죠. 예. 도구적 이해를 하면 어느 게 외심이고 내심인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관계적 이해를 한 학생이라면, 관계적 이해를 하고 계신 학부모님 계셨죠? 학부모님이라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머릿속으로. 외심이라는 건 삼각형의 바깥 부분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입니다. 여긴 내심은 안에서 접하는 원, 내접원의 중심이 되겠죠. 원이 있다라는 건 반지름을 그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반지름은 어디다 그릴까요? 얘는 변에다 그려요? 점에다 그려요? 점에 그리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거고, 내심은요 반지름은 어디다 그립니까? 그림 보시면 점에다 그리지 않고 변에다 그렸죠. 세 변에 이르는 거리와 세 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이점을 그림을 그려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거죠. 이게 관계적 이해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단편적으로 내심 외심을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중학도형을 하나씩 겨울방학 기간에 정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소득이 될 거예요. 내심 외심이 또 왜 중요한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중학교 시험 문제거든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근데 얘는 고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수능형 모의고사예요. 그림이 어때요? 얼핏 보기에도 잘 안 보이시죠? 크게. 똑같죠? 직각삼각형에서 내접원의 반지름 어떻게 구하지? 결국 아이디어는 어디서 와야 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으로부터 아이디어가 오겠죠. 그만큼 중학도형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옆에 있는 시험 문제. 이게 2018학년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였어요. 어려운 4점짜리였는데 그림을 딱 보더라도 얘는 외접원이죠. 결국은 중학교 때 아이디어가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중학도형 지금부터 제대로 복습해야 된다. 반드시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학습 방법. 제가 외심과 내심의 한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엄청 많아요. 사례가. 수십 가지. 많게는 수백 가지. 제가 만약에 중학도형 얘기만 하더라도 아마 여기서 12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만큼 내용이 방대합니다. 하나하나 이번 겨울방학 동안 차근차근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겨울방학 때 수학 공부를 하는 요령. 우선 교재를 선정해야 되겠죠. 아까 뭐 교재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데 어떤 교재든 상관없습니다. 개념서, 문제집, 참고서. 본인에 맞는 교재를 하나 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핵심 팁이 있습니다.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책이 있습니다. 전국 1등 인터뷰할 때 항상 단골 멘트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정말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전국 1등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교과서를 뛰어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기본 개념의 베이스는 교과서만큼 잘 서술되어 있는 책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전국 1등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예요. 제가 잠깐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소개드렸을 때 저는 교직 13년 차고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첫 발령을 중학교에 받았어요. 중학교에 5년 정도 공부를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수학 교사인데 중1부터 중3까지를 다 가르쳐 봤어요. 근데 고1부터 고3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중학교에 더 오래 있다간 고등학교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옛날에 배웠던 거 다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나 고등학교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등학교로 전출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남 선생님을 우리 학교 고3 이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기하 벡터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하 담당 선생님을 배정해주고 싶은데 괜찮겠어? 왜 웃으셨죠? 기분 나빴겠죠. 저는 난 라이센스가 있는 공립학교 또 수학 전공인 저는 수학 교육 전공도 아니고 사실 수학 전공이에요. 수학 전공인 교사인데 왜 그런 말씀하시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동안 뭘 했냐면요. 그때 당시 교육과정에 있는 시중에 있는 수학 교과서, 그때는 익힘책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전 과정의 수학 교과서의 익힘책을 제 사비로 샀습니다. 그래서 2달 반 동안 그걸 스스로 다 공부했어요. 수험생처럼.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를 다 다운받았어요. 스스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100점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때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 저 몰랐거든요, 솔직히. 교과서가 그렇게 좋은 교재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교과서에는 개념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잘 해놓고 있구나. 정말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아직 고등학교 지원 안 하셨잖아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교과서를 미리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 또한 하나의 팁일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어떻게 미리 구입할 수 있냐면요. 보통 학교가 배정이 되면 2월 달에요. 예비 소집을 하게 돼요. 그전에도 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 교과서를 배부해 줍니다. 교과서를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이 학교는 국어는 어떤 교과서, 수학은 영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일선 학교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배정이 결정됐다면 해당 학교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해서 거기 수학 교과서 어떤 거 쓰나요? 물어보시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얼마든지 개별 구매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내가 산 책은 구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교과서를 병행해서 수학 공부를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선정했으면 공부를 할 텐데요. 아마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여러 권을 빠르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권을 깊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한 권을 깊게 공부하는 것이 지금은 더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고 나서 학교 진도에 맞추어 이제 복습을 하겠죠. 내가 그전에 어느 정도 감이 있었던 것들을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 진도에 맞춰서 복습을 할 거예요. 그때는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때는 여러 권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한 권을 보더라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앞에 했던 얘기예요.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것보다는요.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오면 이제 수능의 형태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능 시험은요. 100분 동안 수학은 30문제를 풀어요. 스스로 모의고사를 보려고 100분 동안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채점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공부하고 나서 문제집 한 페이지 채점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몇 분 안 걸리죠. 네. 이건 맞았네? 이거 틀렸네? 왜 틀렸지? 해설지 살짝 보고. 이래서 틀렸구나. 넘어간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고3 학생들 지도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너 수능 시험을 100분 동안 봤으면 채점하는 게 100분이 걸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은 문제는 왜 맞았는지,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틀린 문제는 해설지를 처음부터 보고 풀려고 하지 말고 한 줄 정도 딱 보고 힌트를 얻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0분이라는 시간 또한 짧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은요. 이제 그럼 EBS와 함께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공부를 잘 할 수 있을지 활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EBS에 들어오시면요. 고등 예비 과정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지금 중3 학생들한테 딱 맞는 강좌예요.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포스 시리즈가 나와요. 네, 올림포스 시리즈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림포스가 있고요. 올림포스 닥터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닥터링이 있죠. 그리고 올림포스 고난도가 있어요. 수준별로 나눴습니다. 내가 최상위권이고 상위권이고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고 싶어 하면 올림포스 고난도 공부하시면 되고요. 중위권이면은 올림포스를 기반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나는 중학교 때 수학을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닥터링, 올림포스 닥터링이라는 교재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나 과학 또한 우리 개념 완성이라는 강좌가 있는데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EBS 활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핵심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수능형의 시험을 보게 돼요. 수능형의 시험. 여기 보시면 1년에 4번의 시험, 고1, 고2는 수능형의 시험을 보게 돼요.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적표가요. 수능 성적표랑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 지역은 어때요? 여기 주관교육청 여기 인천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인천 지역은 미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럼 이제 고1이 되면은 시험 몇 번 보는 거예요? 4번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3월 달에 시험을 본다고 됐는데 3월이면 학교에서 진도 나간 게 없는데 어떻게 수능형으로 시험을 보지? 시험 범위가 뭐겠어요? 중학과정 전범위예요. 내가 중학과정 전범위의 복습을 제대로 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선행학습과 동시에 복습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냐면 요 3월 학력평가 시험에 초점을 두고 대비를 하세요. 그러면 복습이 다 된 거예요. 그럼 3월 학력평가 문제라든지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하지? EBS 홈페이지 오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1 탭을 누르시고요. 풀 서비스를 누르시면 지난 수능 학평보기가 쭉 나와요. 여기서 해당 월을 딱 클릭하시면 풀 서비스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올해 시행됐던 거니까 3월 8일을 클릭했잖아요. 3월 8일 이렇게 딱 클릭해 보시면 문제지, 정답지, 해설지, 그리고 해설 강의도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EBS 선생님들이 개념까지 담아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하나 살펴볼까요? 이 밑에 보면요. 확정 등급 컷이라고 있어요. 이게 수능 성적표겠죠. 중학교하고는 다르죠. 1등급 88점, 상위 4%. 그렇죠. 보통은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 정도거든요. 근데 왜 88점으로 낮게 나왔을까요? 중학교 과정에 대한 복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3월 학평 첫 시험에서 지금 있는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다. 그걸 목표로 일단 복습을 했다라고 하면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최소한 그 안에 중학 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부를 한 거니까요. 3월 학평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도 EBS를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연간 커리큘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커리큘럼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3학년이면 수능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겠죠. 여기 이렇게 뭐 수능 개념, 수능 특강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좀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연간 커리큘럼 보고 나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 맞춤형 커리큘럼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로그인을 했는데요. 여기 남치열님 마이페이지 보이시죠? 로그인을 하면 연간 커리큘럼이 맞춤 커리큘럼으로 바뀝니다.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 영역별, 과목별, 수준별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고1부터 고3까지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EBS에 있습니다. 수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수시 탭을 클릭하시면요. 면접, 논술, 뭐 적성은 이제 폐지될 예정이죠. 대학별 고사 내지는 뭐 생기부에 대한 얘기까지, 자소서에 대한 얘기까지 EBS에 다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저는 EBS 강사가 되기 전에는 EBS에는 강의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EBS 강사가 되고 나서 아무래도 EBS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봤겠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놀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입 상담실이 있어요.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뭐 학습에 대한 고민 1대1로 18시간 이내 답변이 나옵니다. 네. 물론 비공개 글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EBS에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고요. 일부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제 사진입니다. 그쵸? 네. 제 딸이고 아들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딸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학부형이 된다라는 게, 내 자식이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잘해야 할 텐데,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 앉아있는 학생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가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렸을 땐 잘 몰랐거든요. 막 공부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깐 테레비 봐야지 딱 틀었을 때, 부모님이 딱 들어오세요. 그 타이밍에. 그럼 뭐라고 하시죠? 너 왜 공부 안 해? 그 경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정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지금 학생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의 모든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